좋아요, 구독. 어저께 상황은 사실은 네. 제 방송을 1년 이상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계속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시장의 흐름과 시장의 프로세스는 딱 정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일단 저 자료 잠깐 볼까요?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면 자, 몇 가지 발언들을 제가 조금 짚어 드릴게요. 자,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매우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기사에는 지금 제가 띄우지는 않았는데 지금의 현재 고용시장, 미국의 고용시장은 왜 이렇게 강한가, 고용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가에 관해서 파월이 어저께 한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매우 강하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례적으로 매우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것도 제 생각에는, 제 의견에는 일정 부분, 상당한 부분, 예, 맞습니다. 고용시장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왜 강한지는 파월이 여러 차례 연설과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임금 인플레에 압박이 생기는 것. 그래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예전부터 설명했던 단계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면 파월은 왜 코로나 때문에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매우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하죠.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현상.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은퇴자들이 생겼고 이 은퇴자들이 이미 13년 동안 2008년, 2009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미국은 시장에 굉장히 돈을 많이 뿌리면서 확대 정책을 썼죠. 지금은 긴축 정책이고 13년 동안 확대 정책을 썼습니다. 확대 정책을 썼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고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집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상당수가 자산의 증식을 통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도 다시금 뭐예요? 노동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현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민자들을 받지 않았고 이민자들을 미국에서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법 제정까지 했다. 이 법 제정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타이틀 42입니다. 이 법 제정까지 만들어서 이민자들을 미국 땅을 밟을 수 없게끔 만들었고 바로 추방을 시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 핵심적인 요소예요. 노동시장에. 미국 노동시장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줄었어요? 수요는 똑같습니다. 수요는 일단은 똑같다고 치면 공급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렇죠? 수요는 똑같은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똑같은데 노동에 대한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가치, 노동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구인이직 보고서에 지금 1대 1.9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저께 파월이 얘기한 것을 몇 가지를 제가 조금 짚어드리면 첫 번째,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매우 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파월은 코로나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핑계를 계속 댔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죠. 저도 여기에 동의는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례적으로라는 이런 단어를 썼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 미국의 지금 고용시장은 단기간으로 해소가 될까요? 이민자들을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타이틀 42를 바이든이 무시하고 이민자들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방 대법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하원부터 다시 올라와라. 하급심부터 다시 올라와라.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지금 당장 넘어오지 못한다. 자, 두 번째. 이미 자산이 증식된 은퇴자들을 다시 시장으로 불러올 수가 있느냐? 굉장히 어렵겠죠, 결론적으로. 자, 그럼 제가 보는 미국의 노동시장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다라는 게 일단 제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고용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일단은요, 앞으로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결론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은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굉장히 강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단어를 지금 얼마 전부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도 올해 2023년에 굉장히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파월이 지금 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는 그런 걸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마도 험난할 것, 부드럽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 관해서도 제가 근거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보는 미국의 지금 시장은 고물가, 고금리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자, 여기에 관해서 자, 첫 번째 노동시장과 두 번째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자료 잠깐 좀 내리고요. 네. 네. 네, 고물가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자료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재밌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조금 조금 쇼킹하실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지금 CPI가 9.1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6% 초반대까지 지금 왔습니다. 여기에서 페드가 뭘 했습니까? 1번 국면이죠. 저도 지금 한 2달 정도 밀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 자, 1번 국면에서 금리를 1년 동안 작년 3월부터 올해까지 3월까지 아마 올릴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동안 금리를 엄청 많이 올리고 있죠. 뭐 한 5% 정도까지 일단 올릴 것 같고요. 5%까지. 자, 그러면 1년 동안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긴축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긴축 정책을 써서 9.1에서 6.1까지 한 3% 정도 낮췄습니다, 지금. 자, 그럼 페드의 목표가는 얼마인가요? 우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현물하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분들 목표가가 제일 문제죠. 페드의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2%입니다. 2%. 자, 보세요. 9.1에서 6.1까지 3%를 내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5% 정도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자, 제가 이런 비유를 조금 들어 드릴게요. 성적이 30점인 학생이 60점으로 올라가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60점, 70점으로 올라가는 건 비교적 쉽죠. 그렇죠? 내가 수학을 2, 30점 맞다가 6, 70점 맞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자, 그런데 수학을 원래 잘하는 학생이 95점을 맞는데 100점 맞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적을 올리는 건 어려워요. 자, 이 금리도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도 다시 하겠습니다. 물가도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가 고물가에서 지금 6.6%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비교적. 자, 지금부터가 본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6% 초반에 있는 이 물가.
지금 어떤 공격을 지금 또 받고 있죠?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폐쇄 정책을 벌였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 이 상태에서 과연 6.6%대 초반인 이 물가를 2%대로 어떻게 낮출 것인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9.1에서 6.1까지 3% 내렸습니다. 6.1에서 3.1까지 2%까지 안 갈게요, 그냥. 자, 6.1에서 3.1까지 또 3%를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년이란 시간 동안 5% 정도의 금리를 올리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옥죄면서 왔어요. 그러면 6.1에서 3.1까지 3%를 또 내리는 건 어떻다? 95점을 맞는 학생이 100점으로 올라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퀘스천 마크가 하나 좀 붙어야 돼요. 아니 9.1에서 6.1이라고 일단 치겠습니다. 6.1까지 3%를 내리면서 1년이란 시간 동안 금리를 5% 정도 올렸는데 굉장히 강하게 올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6.1에서 뭐 3.1까지 3%로 그냥 똑같이 할게요. 3.1까지 내리려면 1년 동안 5% 정도, 최소 5% 정도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이 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산술적으로. 이런 의문이 여러분들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문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산술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맞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제가 1960년, 70년, 80년대 폴 볼커의 정책, 전 의장이었던 폴 볼커의 정책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금리를 4%씩 올린. 이게 맞아요. 자, 이게 맞는데 왜 그런 페드는 0.25%, 2월 달에 0.25%, 3월 달에 또 0.25% 정도를 올리려고 하냐. 똑같이 0.75%, 0.5%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해답을 하나 드릴게요. 페드는 원래는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데 더 이상 0.75%나 0.75%를 4번씩 올리는 이런 모험을 안 해도 된다. 어디에서? 이번 국면에서. 이번 국면에선 왜 이런 모험을 안 해도 되느냐? 여기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침체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침체는 뭡니까? 기업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월급 받으시는 분들 월급이 줄어들 수 있고요. 잔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거기에다 또 기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해고를 당하게 되고요. 구조조정이 일어나고요. 대량 해고가 발생을 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게 답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1번과 같은 그런 고난이도의 정책들, 금리 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일단은 뭡니까? 후행적으로, 노동지표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여기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번 국면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대량 해고로 나타나는 겁니다. 대량 해고와 실업률의 폭증입니다. 그래서 굳이 아까 말씀드린 9.1에서 6.1까지의 물가 하락, 그리고 6.1에서 3.1까지의 물가 하락, 여기에서 더 많은 금리 인상을 쏟아 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이번 국면에서는 부작용으로 대량 해고와 실업률의 폭증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누가 안다고요? 다 압니다.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나 파월도 다 알고 있어요. 이 국면을. 여러분.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죠.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 잠깐 내리고 네. 네.
자료 잠깐 다시 좀 보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심각한 얘기긴 한데 네.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침체의 과정이 있고 대량 해고와 실업률의 폭증이 있어야지만 다시금 경기 사이클이 위로 올라가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흐름대로 지금 네. 좀 가고 있네요. 예, 그 흐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지금 어떤 그 사이클에 정당한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이 경기 사이클에 대입만 하시면 되니까 놀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항상 험난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추가 금리 인상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제가 제 의견으로는 작년과 같은 빅 스텝, 뭐 0.75%, 자이언트 스텝, 0.75%, 0.5% 요거는 아니고 살금살금 0.25% 정도 올리면서 간을 조금 보는 그런 수준일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깨지는지를 지금 볼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시나리오 하나가 더 나옵니다. 만약에 노동시장이 진짜로 안 깨져요. 왜냐?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왜 이례적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례적이어서 노동시장이 지금 안 깨진다라고 하면 상반기 지나서 혹은 상반기 정도에는 금리를 0.5%, 0.75%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거 깨야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최종 금리 상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저께 시장의 반응은 더 이상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굉장히 센 발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 것일 뿐. 이따 기술적 분석에서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요. 최종적으로는 나스닥 10,000포인트를 도전하는 2023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평균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한 뒤에 15개월가량 뒤에 나타났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에 대해서 성견 완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자료 타이틀에도 제가 제목으로 썼는데요. 당연한 걸 기사로 냈다. 네. 당연합니다. 금리 인상 중단 후에 여러분 뭐가 되죠? 자, 여러분 제 시간에는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적은 거기는 한데 이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경제학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금리 인상 여기입니다. 금리 인상 후에 뭡니까? 침체 오죠. 침체 이후에 뭡니까? 저점 오면서 금리 인하하죠. 그러면서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시장은 뻗고요. 자, 수년이 지난 후에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후에 인플레가 심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또 됩니까? 금리 인상을 또 하면서 시장에 뿌려져 있는 통화량을 흡수를 할 것이고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한 다음에 침체가 오고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회복을 하고 경기가 활황될 거예요. 이 경기 사이클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 돼요. 달라지는 것은 뭐다? 이 길이 혹은 이 길이 침체가 어느 정도 길게 올 것인가 회복이 어느 정도 빨리 될 것인가 그리고 뭡니까? 1번 국면에서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자, 이거는 뭡니까? 지금 딱 1년 걸렸죠. 예. 자, 이 길이만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다른 건 뭐예요? 침체의 이 강도. 그렇죠? 여기를 침체라고 보면 여기가 침체의 강도죠. 근데 페드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다. 소프트 랜딩. 예. 그럼 페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침체의 강도는 여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강도는 여기입니다. 자, 이 강도의 차이, 이 길이의 차이, 기간의 차이일 뿐 경기 사이클의 구조는 항상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뭡니까? 경기 침체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후에 발생을 했다. 당연하죠? 자, 금리 인상 중단 후에 여기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 후에 침체는요 항상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 신문이나 아니면 경제 뉴스를 보시는 것도 사실은 이런 굉장히 당연한 프로세스를 좀 풀어서 정말 큰일이 났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바로잡고 이런 교육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내일 있는 제가 항상 매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 분석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을 이 기본적 분석의 토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고 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어떤 기본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 영상 같은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뒤에 경기 침체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글로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성경 마스터님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네. 자, 저는 딱 이제 기조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조를 아실 건데 제가 경제를 보는 건 굉장히 좀 클래식하게 보면서 네. 매파적인 성향을 조금 띠면서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죠. 자, 호주 중앙은행 금리 인상을 지금 했는데 예. 자, 이게 사실은 오늘 이슈랑 전부 다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오늘 좀 갖고 왔고 네. 뭐냐면 호주도 지금 뭐예요?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물가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두 나라, 중국과 또 어디입니까? 일본까지 제가 월요일 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드렸죠. YCC입니다.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서 우리 국채 금리의 상단과 하한의 폭을 정하는 걸 늘렸죠.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리를 올리는 의미다. 자, 일본은 지금 수십 년 동안 마이너스 1에서 0%의 초저금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려우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4%에 육박하고 있어요. 일본도. 자, 호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이거를 딱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것만 일단 보시면 안 되고 호주, 일본, 중국 세계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일단은 고통받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앙은행에서 금리 정책을 쓰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금리 정책을 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호주 한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호주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을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자,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금리 그리고 뭐예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 지속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이 기조가 좀 많이 길게 갈 것이다. 일단은 보고 있어서 호주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을 제가 오늘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자, 2023년에는 첫 번째로 미국이 상반기에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두 번째 뭡니까? 고금리, 고물가로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일단 여기에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노란톡방에서도 계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시면 기본적 분석에 대한 여러 내용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